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2%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지금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해외 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나스닥도 금요일에 크게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13,000포인트가 깨졌고요. 니케이도 오늘 0.8%, 상해종합도 1.5% 가까이 떨어지면서 모든 이 지수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지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추세가 모두 지금 하향으로 좀 꺾인 상태고요. 중동 전쟁까지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 이런 이제 미국의 그런 예산안들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혼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차트 들어가기 전에 가장 지금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5%까지 지금 이제 넘어서면서 1.8%또 올라간 상황이고요. 최근 1년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 그 다음에 5년 근래에도 가장 높은 수준, 최대치로 하더라도 이제 2007년 이전 수준까지도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 고점을 찍고 떨어진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000년도 전, 그죠? 1900 후반대까지 갈 수 있는 그 수준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다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는 것이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또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이 동결에 대한 확률이 높았지만 점점 이제 동결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금리를 주고 오더라도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가 매수세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 가격 수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미 2007년 이하로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던 적은 사실 이때, 그죠? 1998년인가 2000년인가요? 네, 요 수준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이상으로 국채 가격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돈을 이제 너무 많이 시장에 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돈 가치가 떨어졌고 이런 지표들이 비이상적으로 한번 크게 튀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정세 불안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그 양당 간에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11월 달 중순, 초중순쯤에 미국의 또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이때 또 이제 부결이 되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 45일 동안 지금 임시 이 합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45일이 지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미 합의한 지 지금 10월 1일 정도 되었으니까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또 앞으로 3주 뒤면 다시 한번 미국의 그런 디폴트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이슈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디폴트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장 정세까지 좋지 않다면 굳이 미국의 채권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도 지금 공매도가 극성이고요.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저렇게 가격을 아주 낮춰버리니까 국채 금리도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지표들이 전부 다 이성적이지 않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에 대한 변동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증시 전체가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 그죠? FOMC와 그다음에 CPI 지표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미국의 의회에서 디폴트가 되기 전에 예산안 합의가 또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코스피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향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뭐 2357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전 코스피 전저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진다면 이제는 거의 최저점 수준이죠. 올해 최저점 수준인 22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완전히 꺾어버렸고요. 시장에 대한 횡보 흐름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580억 매도를 했고요. 잠깐 또 들어오는 듯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크게 많은 양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더 무섭게 떨어지고 있고요. 아예 바닥 라인을 다지는 신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찍어 누리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956포인트가 지금 고점이었는데요. 지금 지표가 763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이제 세 달 전이죠. 세 달 만에 지금 지표가 200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뭐 두 달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좋고 뭐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이제 이 반도체도 조금 침체되었지만 2차 전지로 지금 이동해가지고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불과 두 달 만에 그런 상황을 다 접어버리고 이렇게 지표가 200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 사실 굉장히 비이성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것도 사실 굉장히 크게 좀 과하게 올라갔었고요. 지금 내리는 것도 과하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올라가는 걸 따라가고 내려가는 걸 따라가면 절대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좀 이제 계좌에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은 좀 장기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 바닥 라인을 지금 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글로벌 정세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53원입니다.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떨어질 이유가 없죠, 사실. 계속해서 저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려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계속 이 원화 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달러는 계속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금 부채가 높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 경제 전반적으로 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금 침체기로 들어가는 듯 하고요. 일단은 국제 정세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되고 최악의 상황인 미국의 디폴트까지는 좀 막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이렇게 계속 환율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권 시장은 이제 아까 확인을 다 했고요.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도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 포함해서 유럽 증시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0.5%, 0.6% 가까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 없이 이렇게 줄곧 떨어지는 시기가 사실 이때까지 많이 없었는데요. 네,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시장을 좀 더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좀 떨어져서 87.5달러, 여전히 그러나 높은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도 3.2달러, 3달러에서 이제는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다 지표들 확인했고요. 지금은 사실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 그죠? 그 전에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결해야 됩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이런 좋지 않은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증시가 올라갈 만하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분위기가 사실 좀 반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좀 예상보다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10월 말까지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원 상승했고요. 0.2% 상승했습니다. 13,86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사실 뭐 오늘 큰 변화 없이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증시 전체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뭐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지만 가격대는 50원 정도 하락해서 13,8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차트를 볼 게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증시 전체가 바닥을 깨고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웬만한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이 아니고 지금은 증시 전체의 눌림목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좀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런 시기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한전기술도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좋지 않은 이슈와 함께 급락을 했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반등, 그죠? 시장에 대한 바닥 라인을 다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조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210만 주로 평소보다 훨씬 적었고요. 오늘은 크게 뭐 거래도 없었습니다. 30원 정도로 부합 수준이었고요. 거의 뭐 큰 의미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5만 9천 주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4만 3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는 뭐 수급이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급에 대한 흐름보다도 전반적인 증시 흐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 보면 금융 투자가 6만 주 매수, 투신이 12,000주 매수, 연기금 투자자는 2만 4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늘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포함해서 거의 뭐 변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웠던 그런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좀 많은 매도량이 오늘 이제 또 다시 멎었는데요. 이번 주 흐름을 또 보면 이 매도가 계속 이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도의 거래량 뭐 큰 움직임 없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지금은 뭐 더 이상 크게 매도가 쏟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쯤 해서 이제 자리를 좀 잡으면서 반등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증시 반등과 함께 V자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이제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는 전형적인 급락 이후에 쌍바닥을 다지는 그 그림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1월까지는 가야지 좀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슈를 띄우고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함께 또 올라가든지 아니면 천천히 좀 올라가든지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하락을 멈추어야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아래를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수급도 그렇고 차트 기술적인 부분도 거의 뭐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분석할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이제 1220만 주 정도로 전날보다 또 증가를 했고요. 1205만 주에서 1219만 9천 주, 거의 15만 주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금 이렇게 늘어났고 1공매도 거래가 지금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20만 주, 30만 주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공매도가 상환이 본격적으로 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공매도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적어도 이전처럼 공매도 잔고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고 1200만 주 정도 수준에서 멈추었다라는 게 조금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물량을 쌓아왔던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상환 상위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40만 주 정도 체결되었고요. 97만 주 정도 상환이 되면서 57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80만 주로 잔고가 조금 낮춰졌고요. 그러나 여전히 최근에 늘어난 것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분명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는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율은 오늘도 10.78%로 계속해서 10%대 부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일에 비율을 좀 줄이는 듯 하면서도 다시 이제 비율을 높이면서 증시가 떨어질 때 이렇게 또 일정 공매도 비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계속해서 공매도 이 잔고를 공매도를 관여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상세로 가면 추정 물량은 43,000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15만 주 플러스로 또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날도 82만 주 플러스였는데요. 그 이전에 이것보다 적게 매수를 했다가 많은 매수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오늘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추세가 다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12.74%까지 보유율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8%까지 그 정도까지 이 보유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를 적극적으로 상환을 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예, 전날도 보시면 유화증권, BNK증권 이게 아마 연기금 투자자가 이용하는 매도 수급일 겁니다. 네, 증권사가 이렇게 평소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이 이름의 증권사들이 연기금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그런 이 증권사인 것 같고요. 모관서울이 이제 5만 5천 주 매도를 하였고 골드만삭스가 12만 주, 신한증권이 7만 5천 주, 메릴린치가 또 이제 6만 3천 주 이렇게 또 외인 세력이 매수를 또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매도를 주로 즐겨 치던 모관서울이 아직 매수로 전환되지 않았고요. 그 매수가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했지만 모관서울은 아직까지 공매도를 높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아직 줄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또 11월 달까지 이어진다면 MSCI 리밸런싱과 또 관련되어서 그렇게 또 공매도를 교환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증시 분위기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00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또 2200, 2100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버틸 수 있는 힘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12,000원대도 갈 수도 있고요. 11,000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가 지금 이제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이슈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하락세도 결국에는 이제 잘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디폴트 이슈가 부각이 되겠지만 3주 뒤에 또 부각이 되겠지만 디폴트를 하더라도 장기화 시킬 수는 없고 디폴트를 웬만해서는 진행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하거나 이번에 아예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뭐 다시 합의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 증시에 대한 흐름
이 주식에 대한 흐름 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확 틀기에는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이런 상황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경험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매도를 하고 빠져나간다고 해도 사실 뭐 들어갈 다른 종목도 없고요. 결국에는 뭐 돈을 넣을 데가 없을 겁니다.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전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이번 주말 동안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이 사우디 쪽으로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님도 가서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실망스럽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그런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관련 소식들이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언급드릴 만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사우디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사우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 원전 2기 1400메가와트급 또 있겠지만 그 이외에 지금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LNG 가스터빈 화력 발전이죠.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을 짜고 사우디의 그 대규모 LNG 화력 발전에 컨소시엄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말쯤 그죠? 발표가 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경제사절단이 방문을 했을 때 딱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하기 좋은 이 시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한번 오픈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LNG 전체 사업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절반까지 이제 사업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절반은 다른 국가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만 이제 이렇게 경제사절단이 가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 경제인들이 가서 분명히 이제 2차적인 합의를 했거나 뭐 그런 이제 이면적인 계약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개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거기 사우디에 가서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LNG 발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최대 5조 원이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상당히 이제 수주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이라도 좀 발표가 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원전 건 같은 경우도 아직 미국과의 그런 이 완전한 핵 우라늄 농축이죠. 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사우디가 어디에 딱 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 이제 이 미국을 배척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았을 때 견제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하고 계속 이제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마지막에는 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수주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사우디를 계속 배척하고 우리나라 이 원전 기술을 계속 견제를 한다면 본인들에게도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경기 침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전환 정책은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해서 늦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각 국가별로 지금 빨리 에너지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활황기가 다시 왔을 때 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청정수소 생산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 발전을 연계한 제주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상업 운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준비가 개발이 끝나고 상업 운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제주 그린 생산 플랜트는 3.3메가와트급으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주 에너지 공사가 주관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9개 기관이 국책과제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플랜트 통합 설계 및 감리를 진행하고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등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주기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국내 협력사와 함께 300kW급 수전해 시스템 설계, 제작, 시운전 등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요한 점은 해상 풍력의 그런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하루 4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240kg, 그다음에 연간 8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이 굉장히 이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풍력 발전에 대해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단지들을 건설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국내 최초로 지금 이제 풍력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 생산하는 상업 운전에 들어간 것이고요. 우리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의 최종 목표지는 수소 경제입니다. 이 수소라는 연료가 아주 우리가 거의 무한히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수소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구 환경적으로 굉장히 궁극적으로 좋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업 시기가 빠르고 이 기술이 많이 보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해상풍력 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한 게 ESC입니다. ESS죠. 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이 ESS를 통해서 이제 댐처럼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물을 내보내는 그런 댐처럼 이런 전기도 그죠? 대규모로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방출을 하는 그런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ESS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이 ESS를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규모의 또 이제 돈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그죠? 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생산하고 필요 없을 때 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이죠. 네, 이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이 효율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갑자기 전기가 많아졌다가 어떨 때는 전기가 부족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남는 전기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블루 수소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아주 100%의 농도의 수소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해상 풍력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제는 수소까지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이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술의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첫 상업 운전의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생산하는 기술까지 두산 지오 솔루션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00% 자회사 개념으로 자회사 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바켓이 있고 두산 퓨얼셀이 있고 그다음에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과 두산 지오 솔루션을 지금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이라든지 두산 지오 솔루션을 이렇게 이제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지금 두산 이 해상풍력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간 시점에 두산 지오 솔루션을 갑자기 자회사로 상장을 시키면서 아예 그냥 이 주식 시장에 공개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가 이게 상장되면서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 매출 내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 두산 지오 솔루션이 성장을 하고 덩치가 커진다면 또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투자금을 조성을 할 것 같습니다. 상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투자금 조성을 통해서 진행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좀 이제 희석시키겠지만 그래도 투자금을 통해서 두산 지오 솔루션에 대한 투자금을 확보한다면 네, 결국에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해상풍력 투자라든지 이런 리사이클링 솔루션, 네, 이런 이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 가치를 이렇게 나뉘었지만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아주 미래 기술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다는 점이 저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산 부회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이 사우디에 가 있는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부사장이 또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부총리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화력 발전을 한 1조 가까이 수주를 했던 국가였죠.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그런 국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전력 산업을 현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카자흐스탄 정부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부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유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에 대한 투표를 지금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이제 제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국민의 투표를 했을 때 찬성으로 됐다면 1400메가와트급을 건설을 할 텐데요. 러시아 로사톰과 이제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또 이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자력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복합 화력 발전, 이런 가스터빈 관련 이 수주가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 중 하나인 그런 EPC 관리라든지 플랜트 시공, 이런 기자재 수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필리핀에서 이제 미국과 필리핀이 양국 원전 협정이 연말에 체결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이제 필리핀 쪽에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이제 90%까지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연말까지면 본 서명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법 섹션 1, 2, 3 협상 후 미국 뉴스케일 파워 등 필리핀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필리핀에서 430메가와트급의 소형 원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0메가와트급이면 78메가와트급 모듈을 6개 정도 건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뉴스케일 파워는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필리핀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꽤나 이제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10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그래서 미국의 국매도 투자자가 뉴스케일 파워의 50조 가치의 계약 실현 가능성을 제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가 뉴스케일 파워 공매도 보고서를
공개를 했고요. 15개월 후에 현금을 소진한다. 주주 가치의 희석을 우려를 한다라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3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미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를 이렇게 쭉 떨어뜨려 버리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5분의 1 가까이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스펙 병합 합병을 했기 때문에 뭐 지분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폭락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이제 실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매도 공격을 하기 좋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예산안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예산안이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신규 이 투자 예산에 대해서 좀 이제 감축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런 미래 기술들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주 가치 희석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본다면 충분히 ESMR 시장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런 하락세 자체가 좀 이제 멎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종목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똑같은 네,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이 가치는 살아있고 분명히 이제 시대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확대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뭐 가스터빈, LNG 복합 화력, 네,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SMR, 뭐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주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단지 이런 불확실성 상황이 공매도 세력을 부추기고 있고 미국 국채 또한 공매도에 의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급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급락했기 때문에 손절하고 빼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뭐 크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요 정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한 달, 두 달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오랫동안 내년까지도 투자를 이어갈 생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급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게 괜히 버텼다. 지금 버텨온 가치가 없다. 매일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참 이런 코스피에 대한 흐름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라는 좀 이 야속한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나 이제 요때 투자하면 다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실 돈을 벌기보다는 우리의 물량을 모으고 이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패턴이 굉장히 이제 좀 과도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아주 증시가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크게 빠지는데요. 그 뒤에 다시 한번 증시가 크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기 전보다 고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스피는 고를 깊게 팔수록 빠르게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도 무작정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쉽게 그렸지만 이 과정이 사실 거의 2, 3년, 뭐 4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지금 단기간을 가지고 하락한 것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만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계속 매일 이렇게 소식을 전달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좀 힘든 구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주도 좀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